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딥페이크나 해킹 등 이를 악용한 범죄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AI 범죄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편하자고 만든 AI가 범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들을 보면 학교, 선거판, 은행 계좌까지 뚫리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과거의 범죄와 비교했을 때 AI 범죄가 가지는 치명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그 과거 범죄가 어설픈 흉내 수준이었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의 AI 범죄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조작으로 이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한다. 이런 점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네. 그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초실감성입니다. 예전 보이스피싱은 말투가 참 어눌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말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한국 말투일 뿐더러 가족의 목소리까지 정확히 재현을 합니다. 심지어 울산에서 근거된 로맨스 스캠 조직을 보면은 딥페이크 기술로 가상의 여성을 만들어서 영상통화까지 하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듣는 음성, 실제로 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까지도 조작이 가능해서 그것도 아주 유사하고 실제로 가는 것처럼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범죄의 자동화입니다. 그 최근 크리덴셜 스토핑, 해킹, 저도 이게 엄청 빨리 발전해서 이런 용어조차 좀 생소한데요. 크리덴셜 스토핑, 해킹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해커가 일일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1초에 수백만 번씩 로그인을 해서 시도해서 이제 만능 열쇠처럼 계정을 뚫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AI 기술이 범죄의 기술적 장벽을 낮추고 파급력 극대화하면서 학생부터 정치인, 일반 시민까지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그 무차별적인 공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최근 언론 보도도 됐지만 쿠팡이나 여러 롯데카드죠.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안막이 많은데 그렇게 뚫리는 걸 보면 참 이걸 문제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정복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북교육청 국감 자료를 보면 불과 1, 2년 사이 피해자 수가 수십 배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네, 문정복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경북 지역 학교의 딥페이크 피해자가 2023년, 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들어 8월까지만 무려 43명으로 폭증을 합니다. 네. 그 1년이 채 안 돼서 피해 규모가 한 40배 넘게 뛴 건데요. 더 무서운 건 이제 사건의 양상입니다. 원래 신고 건수가 9건인데 피해자가 43명. 근데 이 가운데 이 가해 학생 한 명이 수십 명의 친구나 선생님 얼굴을 합성해서 유포했다는 거죠. 임종석 교육감도 국감장에서 학생 한 명이 한 번에 많은 피해자를 양상하는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인정을 했는데요. AI 기술 덕분에 범죄물을 만드는 게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호기심에 시작한 행동이 순식간에 대량 디지털 범죄로 이렇게 비화되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피해가 이렇게 늘어나면 교육당국이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할 텐데요. 몇 년 전 국감장에서 교육청이 해결 의지가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예방교육은 한다면서 정작 관련 예산은 동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문정복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상황이 잘 보입니다. 경북교육청의 양성평등 및 성교육 지원 예산을 보면 딥페이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23년에 18억 8천만 원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폭증하기 시작한 2024년은 오히려 6,200만 원이 삭감된 18억 2천만 원으로 줄었고 토시아나 다르지 않은 점, 그 18억 2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요즘 물가는 폭증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줄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 감소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가 1년 만에 한 40배 늘었는데 이를 막을 이제 방패인 예산은 오히려 줄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인데요. 이것은 좀 지적을 할 만합니다. 현장의 흐름을 좀 잘못 보고 있다. 그래서 또 전년 예산을 또 100개 썼다. 이런 이제 관성적 예산 편성을 했다. 이 비판이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임종석 교육감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돈을 더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완책을 내놓았는데요.
이거는 좀 사후 약방문이지 않나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교육청이 유명 전문가를 불러 특강하라고 캠페인을 한다라고 홍보를 해왔는데요. 뒷받침할 예산이 늘지 않으면 이게 실효성이 담보되기 힘들다라는 전 지적이 있고요.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일각에서는 또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유 뭐 재미로 하는데 뭐 또는 철없는 장난인데 이런 이제 그릇된 인식이 있는데요. 네. 현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태도는 이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적으로 보지 않고 인격살인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봐서 엄하게 네.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례적으로 미성년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아주 상징적인 판결이 있었는데요.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서 유포를 해버린 사건입니다. 이 학생이 경찰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이제 만들었다, 장난이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는데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서별 같았습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봉사활동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을 했다는 겁니다. 네. 미성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도 놀랍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이제 후속 조치입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출소 후에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한순간의 장난으로 전과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사회생활에서 주원 글씨가 새겨진다. 이런 막대한 측면이 있는 건데요. 법조항 자체도 좀 살펴보면 무거워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포자만 처벌했다면은 이제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서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단순히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을 한번 봤다. 이렇게 해서는 좀 용서가 안 된다는 거고요. 요즘 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달해서 그 휴대폰이나 관련 어떤 영상 재생 장치를 보관하거나 해서 지우거나 해도 다 이제 이것이 복원이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학교 담장을 넘은 AI 범죄가 정치권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딥페이크 선거가 될 거란 우려가 큰데요. 이를 현행 선거법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까? 6월 지방선거가 정책 대결이 아니라 이제 딥페이크 싸움이 될 것이다.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후보자들이 이 영상을 찍어서 보통 이제 홍보를 하는데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거 찍으려면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만들 수도 있는데 또 상대방에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양날의 칼인 거죠. 그래서 이미 딥페이크 정치 테러는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과 인천 등에서 기초원 40여 명이 집단으로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남녀 의원의 얼굴을 나체 이제 거기에 합성한 아주 조악하고 모욕적인 사진들이었는데요. 문제는 범인들이 요구하는 게 돈이 아니란 점입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낙선시키거나 정치 생명을 끊어온다 그 사회적인 일정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해 보이는 건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실제로 안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한 영상이나 내용이 유포되었을 때 이미 그 이미지가 배려버리거든요. 우리 네. 지역말로. 근데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을 노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요. 좀 더 마음 아픈 건 수사의 한계가 현재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은 범인들이 추적이 어려운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수사 중지에 빠진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점이죠. 범인은 잡히지 않고 각자 영상만 떠도는 상황이 이제 그 선거 기간 동 벌어지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오겠죠. 이게 수사 기간은 오래 걸리는데 선거 기간은 뭐 2주밖에 안 되고 예비 후보 선거도 4, 5개월밖에 안 되니까 더욱 그런데요. 그 뒤에 밝혀져도 이미 선거는 지났다는 겁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되긴 했는데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서버를 타고 들어오는 익명의 공업까지 철저히 규제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국제 공조 수사를 의무화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가 지금 빨리
어떤 행정적으로, 입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더해서 금융 사기도 진화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막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렇게 구별하기가 쉬웠다면 그렇죠. 지금은 가족의 목소리를 복제하거나 영상조차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관련 사건 사고들 다시 짚어주시죠. 예, 제가 변호사로서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접하는데요. 그 발전 속도가 저도 참 깜짝 놀랄 정도로 놀랍습니다. 네. 이런 게 있었나 싶은데요. 정말 안타깝지만 울산경찰청의 건강 사건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범죄 조직이 딥페이크 기술로 33살 비여성을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짜 여성에게 이제 서울 강남에 자기 4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카페를 운영한 자상가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설정까지 입혔는데요. 이 충격적인 게 영상통화입니다. 피해자들이 채팅으로 요즘 이제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표정이 바뀌고 입모양도 자연스럽고 그 응답을 자연스럽게 대응을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 다 가짜였죠. 여기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무려 1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 피해 금액이 무려 120억 원입니다. 네. 피해자 중에는 또 중소기업 대표나 사회 경험 많은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전에는 사기당한다 그러면 아유 뭐 그 사람이 좀 잘못했나, 이런 시각도 일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경륜이 많고 노련한 분들도 넘어갑니다. 심지어 고위 법조인까지 넘어간 사례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니 거고요. 이제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에 돈 버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라고 가짜 투자 사이트로 유인을 했는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SNS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면은 설령 영상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100% 사기다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팅으로 만나는 건 그만큼 이제는 예전과 달리 굉장히 어려졌다. 더군다나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의 현상을 이용한 채팅 사기, 영상 채팅 사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점이 네. 정말 무서운데요. 요즘은 AI가 내 비밀번호까지 찾아낸다고 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 이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픈 현실인데요.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저쪽 나쁜 놈들이죠. 해킹하거나 이런 피싱하는 사람들이 창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 말씀드린 소위 크레덴셜 해킹이란 건데요. 보통은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사이트를 사용합니다만은 기억하기 귀찮으니까 뭐 2-3개 정도만 해서 다 똑같게 까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해커들이 이 점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어디선가 유출된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I에게 학습시키면은 AI가 다른 수백 개 사이트에 접속해서 1초에 수백만 번씩 로그인을 시도한다는 거죠. 조금씩 변형해서 하는 거죠. 예전에는 해커가 일일이 입력해야 돼서 해커들도 이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밤낮으로 자동으로 공격하니까 뚫리는 게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비밀번호 끝자리에 특수 문자를 넣는 패턴까지도 AI가 학습해서 유추해낸다는 거죠. 네. 사실상 AI가 만능 열쇠를 쥐고 우리 집 현관문을 24시간 두드리고 있는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귀찮음이 참 이게 보안의 적이고 번거로움이 보안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참 이게 세상이 변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설정해야 되고, 또 2단계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집에 어떤 각종 비밀번호를 온라인에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한 거는 좀 자제해서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현관 비밀문이나 또는 실내에 여러 가지 비밀 장치나 또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이제 온라인으로 타고들어서 해킹이 되니까 좀 오프라인으로 막아두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죄 수법이 이렇게 고도화되다 보니까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대해서 은행과 통신사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존의 우리 법제 시스템을 보면은 그 속은 사람이 수사를 의뢰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 같으면 직접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보이스피싱 분들이 뭐 돈은 다 숨겨놓거나 이러지 누가 줍니까? 그래서 결국 수사 실무를 보면은 그 본범은 잡지 못하고
상선이 아니라 하선이라고 그러죠. 돈을 뽑아주거나 계좌를 개설해준 이른바 그 밑에 있는 사람만 잡아서 이제 처벌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이제 AI가 목소리까지 이제 이렇게 위조해서 실제처럼 내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서 좀 더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요. 법적으로는 이익이 있는 곳이 책임이 있다.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금융사와 통신사는 비대면 거래와 통신망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서 피해보는 사람에게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보상 내지 배상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운영자가 책임지라.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금융 선진국은 이미 은행이 사기 의심 거래를 막지 못하면 은행이 피해액을 배상하다. 배상의 주체를 그 범죄자들로부터 그 시스템 운영적으로 바뀐 사례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도 앞으로 은행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배상 내지 보상을 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은행도 이제 그 시스템 운영, 이용자들과 동일한 한별 타게 되죠. 그러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은행이 시스템의 안전을 이제 위해서 각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AI 범죄를 좀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은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AI의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하는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모든 기술이 또 어두운 면만 있는 건 아니고 좀 좋은 면도 있는데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인 안동시의 사례가 참 주목할 만한데요. 안동시 곳곳에 수천 대의 CCTV가 있지만 간제 요원 몇 명이 이거를 하루 정도로 이거 보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네. 사람은 피곤하면 놓칠 수밖에 없는데 AI는 지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또 학습을 통해서 계속 발전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안동시가 도입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은 AI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누군가 길에서 쓰러지거나 또는 싸우던 듯한 격한 움직임 혹은 불꽃 같은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여기를 보세요라고 간제시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기계가 잡아준다는 거고 또 사람은 그렇게 발전 속도가 높진 않은데 기계 AI 같은 굉장히 계속 발전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인 디테일한 움직임마저 이렇게 잡아낸다는 거죠. 그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도 AI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창배 교수의 제안처럼 AI가 과거의 가해자의 과거 행동들 또 위치 정보들을 분석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확률을 미리, 징후를 미리 좀 이제 예측하고 경찰을 출동시킨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AI가 범죄자의 손에 있으면 참 이게 흉기지만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들어놓은 또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결국 우리 사회가 AI를 지금 계속 정부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좋은 시스템을 끌어들여서 나쁜 사람들이 사용한 AI를 지금 눌러버리는 그러한 좀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이 점이 좀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26년 1월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규제 때문에 산업이 죽는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균형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게 AI가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AI가 만들었다 이렇게 워터마크라고 하죠. 그걸 찍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뭐가 아니고 이거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처벌이나 각종 행정제를 가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은 스타트업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98%가 지금 법 개정된 시행에 좀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세한 기업들은 그런 법에 대한 이제 적응을 하느라 기술 개발을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참 이게 충돌하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 실제 이유는 법을 만들고도 이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유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본도 자율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해서 좀 규제 위주로 나갈 건 아니고 좀 선진국이 지금 하는 사례가 미리 있습니다. 좀 그거를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AI를 활용한 범죄와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